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였어요.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게 안톤 취업 작품들이 재미가 없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취업을 읽으면 뭔가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내용의 작품을 쓴 사람은 굉장히 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렵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까간노르죠. 안톤 취업의 고향까지 가서 그 사람의 흔적들을 찾아보니까 제 예감이 많았어요.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입센 얘기 꺼내놓고 제가 먼저 안톤 취업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곁다리로 입센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가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는 작가가 누구 같습니까? 아니, 셰익스피어예요. 두 번째는? 아니요, 입센이에요. 입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르는 작가 2위예요. 체업은 우리나라 체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입센의 인용기는 참 재미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입센 번역을 11권째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썼던 번역이 인용해지는데 재밌더라고요. 난 내용도 알고 입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친해졌는 상황에서 읽었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용해질 때문이 아니라 입센의 작품들을 쭉 제가 거쳐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그토록 좋아했었던 안톤 취업은 거의 입센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이를테면 그 인물의 구성이라든가 어떤 인물의 어떤 직업세계라든가 이런 건 다분히 입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입센에 대한 인연은 뭐냐면 사실 저는 불문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직업은 그때 번역은 굉장히 아주 일찍 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대학 때부터 제가 번역을 해서 소설을 번역해서 출판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첫 번째 공식 직업은 사실은 광고회사에서 음악 PD를 했어요. 오디오 PD.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어느 쯤에가 제가 영화에 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영화를 그냥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비디오 대여 순위 2위였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보다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하루에 거의 한 6편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영화를요. 백수가 아니고서 그런 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인연으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 누가 없을까? 누가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런 게 인연이 돼가지고 영화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됐어요. 흔히 하는 평론가를 봤고요. 제가 했던 평론 지변은 주로 H 사고라든가 H 사고의 영화에 관한 컬럼으로 많이 썼던 기억이 나요. 물론 베이스는 문학이었어요. 그러다가 연극은요, 제가 나이가 이제 올해 60, 윤석열 나이도 올해 만 62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연극을 2년 맺은 거는 35살. 친해진 혹시 연세?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이제 20대, 제가 제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들 몇 살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22개가 23시였고요. 사실 그 이후로 10년을 잡아도 30세 시작이에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뭔가 시작해도 30 초반에도 전혀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는 36 이후에 연극을 알게 됐고, 지금 이렇게 내노라나 어떤 연출가나 극작가를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일 전에 프랑스 영어를 했기 때문에 첫 연극도 저는 프랑스어로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 연극판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제가 연극을 하게 되기 전에 어떠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가장 늦게 시작한 이력 중에 하나가 연극이었던 거죠. 그렇게 연극 시작했을 때 그 유명한 신더스라는 작품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그 신더스 추가냐? 야누시 구아노스키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인데 지금은 물론 미국에서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신더스라는 작품인데 여기에 또 이
잘못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랑 똑같은 얘기예요. 재미없는 작가라는 표현 하니까. 하여튼 저한테는 입세는 제가 친해지려던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제가 아까 전공했었다고 하는 앙토네 아르토의 그 유명한 연극가 그의 이중이라는 어떤 그 책을 보면 그 안에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걸작은 이제 그만이라는 챕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아르토에 대해서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서구의 연극 전통하고 완전히 단절을 깼던 사람이 이제 아르토잖아요. 그 1순위에 속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 또 입세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썼던 그 작가가 어떤 그 연극인 자체가 또 입세하고 완전히 상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해질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입세를 조금 깊이 읽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갖춰입니다. 다 오셨어요? 네. 예, 그만 이제 바람 잡으면 되죠? 네. 아닙니다. 입세 어느 나라 사람이죠? 노르웨이. 그럼 입세는 자기 작품을 쓸 때 노르웨이어를 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르웨이라는 나라 아세요? 가보셨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우리 노르웨이 지도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노르웨이 역사, 여기에요, 그죠? 대충 나라가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잖아요. 그 밑에 있는 이게 유카탄 반도인데 이게 덴마크예요. 대충 내 진로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분들이 땅 따먹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3등분해서 나눠갔자 그러면 이 땅을 이렇게 나눠가질 것 같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는데 얘들 나눠가진 거 보세요. 아래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눠가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있겠죠. 아래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머릿속에 여러분들 유럽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건 위쪽이잖아요. 이제 북해고, 그죠? 여기 아이슬란드가 있고, 여기 영국이 있고요. 여기 밑에 쪽에 유럽 본토가 나오고, 더 밑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는 이 지도와 관련된 어떤 지정학적인, 또는 어떤 지리학적인 어떤 그 기본 정보를 딱 입력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쪽은 덥겠죠? 혹시 지중해나 이쪽 뭐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쪽 가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지금쯤 만약에 여러분 이탈리아를 가신다 해도 여러분들 아시는 그 비발디의 4개 중에 겨울 2학장을 읽어보시면 바이올린 피치카토로 이렇게 땅땅땅 울리는 음악, 이렇게 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묘사한 거냐면 지붕에 떨어진 비가 이렇게 낙수물이 떨어진 것 같다는 묘사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겨울에 비가.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런 나라예요. 가끔 이제 우리 이거 뭐 공식적인 거 찍긴 하지만 제가 약간 험한 말해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 기후가 따뜻하니까 웬만하면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집 바깥으로. 근데 나도 이렇게 촉촉을 해요. 자꾸 만나서 대화하는 거 재밌단 말이에요. 얘들은 대화의 논리와 대화술과 관련되는 수상 파악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쪽 문화가 대체 다 그래요. 위에는 반면에 좀 음습하죠. 춥고 음습하단 말이죠. 반대로 얘네들은 그 집구석에 처박혔어요. 그죠? 고독을 느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만약에 극작을 쓴다 하더라도 기질이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를테면 우리 피란델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피란델로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인간의 고독의 문제하고 위쪽에서 그리는 스트린드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는 인간의 고독의 주제는 같은데 양상이 너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 음습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적으로 안개도 많이 있어요. 안개가 왜 여러분들 유령 뭐 이런 거 나오면 벌써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잖아요. 무대 세트, 그죠? 안개 쫙 깔리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어떤 정신 세계와 그런 유형의 문화가 많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쪽이 그래요. 지금 지도에 대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충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화적 현상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거나 기록 현상을 따르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또 다시 말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럽에서 문화의 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한 걸 이렇게 기후에 대입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이해가 쉽고 빨라요. 그 기질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직접 가서 이쪽에 가서 이 문화를 접해보시면 뭔가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뭐 일일이 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분야나 어떤 새로운 지식 분야에 대해서 접하시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횡적으로 이해하는 거고 하나는 종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인데 혹시 이제 아직 대학교에 혹시 계신 분들 이렇게 모든 학문을 딱 들어가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게 뭐예요? 개론. 무슨 개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개론이 뭐예요? 횡적인 지식이에요. 그것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종적인 건 뭐예요?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전공한다 그러면 컴퓨터 개론적인 어떤 수업이 필요한 거고요. 컴퓨터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연극을 전공하면 연극 개론이 필요하고요. 연극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전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그런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럽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문을 잘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걸 딱 배우는 순간 진짜리가 나요. 이렇게 지겨운 걸 내가 하게 됐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 만나도 똑같아요. 이 사람의 횡적인 어떤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이 사람의 종적인 어떤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그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지도라는 거는 횡적인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고 종적인 거는 역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햄릿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햄릿은 어느 나라 왕자? 맞습니다. 이거 물어보면요 다 영국 왕자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왜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자기 작품 햄릿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의 국적을 덴마크라고 설정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덴마크는 그때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 형태였는데 여기 주도국인 나라가 덴마크였어요. 셰익스피어는요 대충 생몰 연대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죽어요. 이 연대가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왜냐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워낙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고 공연도 자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모던한 층위에서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그 습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를 비하자면요 홍길동 전슨 허균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와 굉장히 이러니까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그죠? 셰익스피어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는요 과거 그리스 미국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어떤 드라마적 전통의 첫 번째 물줄기를 바꾼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그 물줄기를 다시 바꾼 사람이 입생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연극학자들이 이미 해놓은 얘기예요. 자, 근데 영국 작가인 셰익스피어가 왜 햄릿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아시다시피 셰익스피어는 네 가지 영역의 작품들을 썼잖아요. 하나는 역사극이고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희극, 하나는 비극, 네 번째 게 판타지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냥 개별 작품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럼 셰익스피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작품을 썼을까? 이때는 셰익스피어가 글 쓰던 시절에는 영국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어떤 시기를 보냅니다. 잘 아시는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잖아요. 영국 고등학생 애들이 역사 시간에 뭘 배우냐면요. 자기 와이프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얘네들 다 죽어요. 와이프들이. 하나는 참수영, 조수영, 참수영, 조수영. 이거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어떻게 죽였을까에 대한 거를 외우는 게 이제 얘네들 역사 공부인 거예요. 그렇게 악명 높았던 임금이 헨리 8세였어요. 이 사람이 아까 썼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자베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시대에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불안전한 시대에 잘못 줄을 섰다가는 그냥 목이 날아갑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썼던 역사극 중에는 사실 그런 거와 관련된 위태위태한 어떤 위치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기가 자기 동시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비판 의식이 있다든지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작가한테는 항상 그런 종의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동시대의 어떤 비판적인 본능이에요. 누군가가 그런 걸 썼던데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거의 다 좌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시대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이라는 게 거의 DNA처럼 그냥 항상 이렇게 꼴통거리는 셰익스피어는 특히 그랬다고. 그랬는데 초반에는 그걸 하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쓰냐면 난 영국의 현실에서 하고 싶은데 영국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목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딴 나라 걸 갖고 와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옛날 거. 뭐죠? 그리스 시대 거 갖고 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극이 아닌데 비극이라고 하는 장르 속에서 끌어들인 게 뭐냐면 햄릿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허구 많은 유럽의 제국 중에서 셰익스피어는 왜 덴마크에서 선택했냐면 그때 당시 덴마크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다른 그 자료로부터 보여드리겠지만 덴마크의 지금 그 인구는 한 500만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애게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입센동 시대 때 덴마크 인구가 노르웨이하고 항상 비슷해요. 한 1.5배 정도 됩니다. 인구의 증가속이 크게 늘어나진 않는데 입센동 시대에 한 190만? 1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 180만 정도 인구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라남도 인구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적죠. 근데 이게 이 인구가 적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비슷한 시기에 정조 때 우리나라 인구가 740만 정도예요. 대충 그런 시절이구나 이걸 머리에 입력해놓고 가는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 덴마크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얘들이 막 함부로 막 외부 바깥으로 침입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템스 강변에 다리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디서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영어 동요 중에 그런 동요가 있잖아요. 런던 브리지 스폴링 다운 런던 브리지 스폴링 다운 이 노래 유래가 덴마크 인구가 관련이 있어요. 얘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부로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다음에 그냥 같이 새끼들. 왜 남의 나라 멀쩡한 다리는 다 불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불타서 무너지는 거야.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오죽했으면 아이들의 동요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덴마크는 굉장히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중심에서 하나의 어떤 이 북유럽의 하나의 왕국을 만듭니다. 연합체계고요. 거의 지배자는 덴마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입센의 고향인 노르웨이는 어떤 처지였냐면요. 여러분들 노래하면 딱 아시는 거 하나 있어요. 그죠? 바이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이킹은 언제 주로,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느 시절에만 딱 등장했다가 많은 그런 족속들이 아니라 얘네들이 융성했었던 시기가 있어요. 11세기입니다. 11세기는 어떤 시기냐면요. 유럽에서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전쟁을 벌일 때예요. 하여튼 유럽의 역사를 보면 지독합니다.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200년 동안 7차례에 걸쳐서 십자군전쟁을 벌이고요. 갔다 온 다음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장미전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해요. 와, 100년 동안 싸웁니다. 할아버지가 싸워요. 할아버지가 싸우다가 할아버지가 싸우니까 아들이 저수 싸울게 아버지가 싸워요. 근데 그 손자는 외성수로 가서 싸워요. 그러니까 3대가 걸쳐서 싸운다고 해요. 지독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역사는 거의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근데 요 11세기에 이렇게 혼란했었던 유럽에서 아주 음실하게 발전했던 있었던 족속이 바이킹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막 노략질해서 이렇게 돌다가 지금의 프랑스 땅에다가 자기 영토를 하나 만들어요. 그 영토가 지금 프랑스 지명에 남아있어요. 그 땅이 노르망입니다. 노르만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뭐 노르만 이게 다 이쪽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후손이 13세기 때 루릭이라는 사람인데 이 루릭이라는 사람은 이걸 더 뛰어넘어서 여기를 거쳐서 나중에 지중해로 들어간다며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잖아요. 여기가 흑해연안인데 흑해까지 들어가요. 바이킹 13세기예요. 그래서 흑해에 상륙을 해가지고 내륙으로 더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요. 저희 때는 키예프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고쳤어요. 키예프가 뭐죠? 키이우.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죠. 바로 그 지역에다가 나라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키예프 공국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내륙으로 진출해서 나가는 게 이게 모스크바 공국이고 이게 오늘날 러시아가 돼요. 이건 이제 우리가 몰랐던 역사. 그냥 우리가 아는 러시아는 그냥 슬라브 민족 아니야? 그런데 나라의 정체성은 사실은 바이킹들이 이렇게 치고서 만들어요. 대충 이쪽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어떤 미력을 아시겠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약사한테 다음 걸 볼까요? 대충 이게 여러분들 저걸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 웬 조약이 이렇게 만들어요? 조약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싸우기. 조약은 일단 싸운 거예요. 그 싸움을 정리하게 해서 조합을 해요. 근데 이 조약은 대체 어떻게 어떤 경우에서 만들어지냐면 이
이 세 나라 사이에 알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대충 노르웨이는 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인구도 적고 이렇게 힘이 약하니까 덴마크 종주국의 덴마크의 말을 잘 듣는데 문제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자꾸 이렇게 심술을 부려요. 그래서 싸워요. 영토를 뺏었다 또 돌려줬다 이러면서 이렇게 매주 조약되죠. 다 이거 다 잊으셔도 되고요. 제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564년이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시대라 했잖아요. 1564년에서 중계 1616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이고잖아요. 셰익스피어 죽은 연대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16년에 4월 23일에 두 명의 대문호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나잖아요. 한 사람은 셰익스피어, 하나는 세르반테스입니다. 이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게 정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둘 만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대충 이때예요. 이렇게 해서 노르웨이가 나중에 3개국의 어떤 공동의 어떤 연합 체제에서 이제 스웨덴이 자꾸 말썽을 이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고 두 나라가 합쳐서 이제 하나의 연합 왕국이 된 거죠. 노르웨이는 생각보다 훨씬 이후에 최근에 독립을 해요. 근데 사실 노르웨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는 서구 역사의 어떤 그 편견 중에 하나인데 1876년 이전에는 독일이라는 나라도 오늘날의 독일처럼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후국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는 워낙 교황의 그 권위 강하기 때문에 각 도시별로 이렇게 나라가 다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통일된 게 1871년입니다. 독일하고 이탈리아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통일국가로서의 독일과 이탈리아는 1871년 이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그때 당시에 독일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한 제후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이센이라든지 그러니까 삭소니아라고 그러죠. 삭소니아나 또 프로이센 이런 건 다 제후국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가 독일을 불리웠던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늦게 독립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 기준에 자기 나라가 아니었어?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노르웨이에 있던 사람들은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펜하겐을 갔어야 했어요. 노르웨이는 대학교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어는 당연히 이제 덴마크를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서 제법 엘리트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엘리트 출신이 차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전부 다 덴마크에서 뭔가 경력을 쌓고 시작됐던 거예요. 노르웨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거야. 1513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왕국이 생겼다는 다음에 이런 일이 쭉 생겼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조약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루터파 프로테스탄트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두 개의 경로로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는 스위스에 있는 프랑스 말로는 까르벤, 영어로는 켈빈이라고 하죠. 켈빈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했던 종교개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독일에서 시작됐던 어떤 그 종교인데 이걸 루터파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CBS 그 방송을 들으시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도 아마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하여튼 저녁 때였는데 각서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개신교라고 그러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거의 다 켈빈입니다. 켈빈파 프로테스탄트. 근데 소수의 루터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CBS 때 그런 시그널이 나요. 루터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거는 루터파 개신교들을 위한 어떤 복음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근데 역사는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요. 루터라는 사람은 사실 그때 당시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종교적으로 불어나는 어떤 생각만 있으면 화형을 당해요. 불태워 죽는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불태워 죽으면 그냥 다 뜨거우면 막겠는데 꼬챙이를 꽂아서 진짜 꽂아서 그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은 전부 이런 걸 머릿속에 그려야 했어요. 그 루터도 굉장히 어떤 그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용의주도했던 사람이냐면 당시 카톨릭가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병폐를 95개의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조목조목 나뉘게 하는 이거 못 써. 그런 걸 95개 썼다고. 그러니까
그 듣는 카톨릭 기분 나쁘겠죠, 그죠? 이 새끼는 뭐 만나면 그냥 죽는 거 같죠? 근데 이거를 이제 교황의 어떤 정치적 간섭을 실었던 제후들이 이걸 다 숨겨줘요, 이렇게 루터를. 이 루터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하나 이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뜻이 그냥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애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파 프로테스탄트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개신교의 교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교세가 넓은 개신교가 어느 파죠? 장로교잖아요, 그죠?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좀 분파가 있지만 뭐 감리교라든가, 그죠? 침례교라든가 이런 유형의 언어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칼뱅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이 일으켰던 어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노선들을 갖다가 각 나라에서 이제 뭔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그노가 되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고이센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영국으로 건너가면 여러분들 아시는 청교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한테 장로교니 뭐 이런 유형의 말로 바뀐 거야. 근데 이걸 영어로 풀어보시면요, 감리교로 영어로 비헤비어리즘이에요. 비헤비어가 뭐예요? 행동이죠. 주로 행동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정신의 문제로, 일단 침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묵, 조용한 걸 원해요. 정수, 그죠? 적막함. 근데 이 비헤비어리즘하는 감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성을 중시한단 말이야. 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뭐예요? 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에반젤리즘이라죠.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학교들을 만들었잖아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제가 있는 배제대학교. 전부 다 감리교였거든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전통들이 다 그때 만들어졌을 때. 근데 이거하고는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른 게 루터파교인데, 루터파는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들 원리주의자들이 가장 지독한 뭐라 그러죠? 독선주의자들. 그러니까 도그마라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원리주의자 그러면 뭐예요? 사실 꼴통이에요. 저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원리주의자 그러면 뭐예요? 정말 타협하는 사람이잖아요. 뉴욕 가러 가다 보시면 유태인들 보시잖아. 유태인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모자 이상 이렇게 그런 거 쓰고요. 머리 꼴꼴꼴하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까만 옷 입고, 그죠? 이거 다 유태인들이에요. 랍비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 다 원리주의자들이에요. 얘들은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근데 루터파는 뭔가 종교적으로 프로테스탄트의 분위기에서 약간 원리주의적인 어떤 그 전통에 가까운 거예요. 그거를 노르웨이에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때는 루터파 신자는 아닌데, 만약에 입센이 만약에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 기독교적인 어떤 행동 이런 거를 얘기했다라면 거의 루터파 교회 공산이 거의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루터파는 독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일을 중심으로 그 북쪽 지방에 주로 전파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켈빈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개신교도들이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개신교도가 가장 많은 나라.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미국조차도 지금 개신교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개신교들의 나라라고 자기들의 스스로 자부를 해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뭐 걔네들 헌법, 우리나라 헌법도 제가 종종 모르는데 걔네들 헌법은 자세히 읽은 건 아닌데, 걔네들 헌법에는 이 프로테스탄트, 정확하게 말하면 퓨리턴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이 개신교도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자본주의 개념을 다 그쪽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얘네 헌법 속에 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헌법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항목들이 나오는데, 유태인은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항목이 나와요. 웃기죠? 얘네들한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수정헌법을 몇 차례 거치면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대통령 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권이 나타나더라도 미국은 유태인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여러분들 미국은 양당체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거의 뻔딴 거예요. 거의 웬만한 민주국가들이 양당체제로 돼 있잖아요. 이게 가장 효율적인 정치지대라고 그럽니까? 근데 미국은 공화당하고 민주당으로 있잖아요, 그죠? 공화당의 어떤 그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집단이 있어요. 이걸 헤티지 재단이라고 해요.
민주당의 어떤 똑같은 어떤 정책 브랜드들은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다 들어보신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재단에다가 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어떤 정권이 나더라도 다 유태인 손아귀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굳이 골치 아프게 대통령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형식적인 권력마저 내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했죠. 제 비전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하여튼 지금 종교 관련돼서는 대통령 때 좌우로 제가 이렇게 좀 뭔가 삼촌도를 빠졌다 나왔고요. 1814년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그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1814년 서곡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이게 대포 꽝꽝 눌리는 소리인데 여러분 딱 들어보세요. 아, 어디서 들어봤다는 음악이에요. 이 대포 꽝꽝 눌렸다는 얘기가 뭐냐, 뭘 뜻하냐면 나폴레옹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1814년 딱 얘기 나왔다는 건 뭐냐면 나폴레옹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폴레옹이 뭘 했냐면요, 아시다시피 유럽 전체에다가 낭만주의 정신을 펼쳐서 난 제가 보기엔 나폴레옹 장군이, 나폴레옹 황제가 유럽에다 낭만주의를 펼쳤어. 이건 좀 따져볼 만한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제, 그러니까 권력이 어떤 특정 집단이라든가 특정 개인에게 속해 있었던 이런 질서 체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왜 우리도 인간인데? 이런 유형의 생각들을 유럽에 확산시키게 된 어떤 계기가 나폴레옹 전쟁의 어떤 순기능적인 의미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 국가를 라마르세이유즈라고 그러는데, 라마르세이유즈는 뭐냐면 뜻이 마르세이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세이유는 저 프랑스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근데 얘네들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네 황제 목을 날렸잖아요. 단두대에다가. 그 와이프인 마리 앙뚜아네트 날렸잖아요. 그럼 누가 싫어해요? 주변에 있는 똑같은 왕조, 절대 왕정 국가들이 싫어하겠죠. 프랑스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절대 왕정의 선배 국가잖아요. 여기에 국왕과 왕비의 목이 날아가다 보면 자기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니들이 혁명을 일으켜? 그 혁명을 되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서싸기 위해서 의용군들이 막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응원봉들, 응원봉이라 총 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마르세유에서 애들이 이제 행진을 하면서 막 올라가고 노래를 그 유명한 라마르세유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마추어잖아. 군대 따지면. 그죠? 의용군들이니까. 근데 이 의용군들을 누가 지휘한다고요? 나폴레옹이 지휘. 그래서 유럽 전체를 갖다가 지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유럽 전체가 이렇게 나폴레옹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는 동안 나폴레옹이 항상 갖고 있었던 어떤 컴플렉스적인 어떤 그 원한이 있어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미운 거예요. 근데 받아본다고 했잖아. 아시겠지만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에요. 물론 과거에 유럽에서 어떤 군인들 중에서 에리트 잡던 사람들 거의 포병들이었어요. 포병은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삼각형 쓰레기 비싸게. 나폴레옹 그런 사람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사드라는 사람 아시죠? 세디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드도 귀족 자기는 후자기인데 이 사람도 군대에서는 포병이었어요. 똑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만 귀족이 아니라 머리도 좋아. 이런 대체로 이제 그 인기죠. 나폴레옹은 외모가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드 대통령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우드 얘기는 혹시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해드릴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에 대해서 굉장히 억하심이 갖고 있는데 특히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당장 쳐들어가고 싶지만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그 자기 포병이었단 말이에요. 해전을 못. 그때만 해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 영국을 봉쇄했어요. 이게 유명한 대륙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유럽의 대륙에서는 영국하고는 통상 교류를 하면 안 돼요. 이걸 어기면 혼내준다. 그러니까 영국은 졸지에 유럽하고 교류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동안에 조용히 뭘 했냐면 산업혁명입니다. 자, 잠깐 지도 한번 볼게요. 야, 이때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가장 끝물쯤 되는 데가 이게 언제야? 1880년대에 비로소 노르웨이에 당도를 해요. 노르웨이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영국에서는 조용히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거의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유럽 본토로 넘어가는 어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그 시기,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난 이후에 자기 국가의 면모를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주인공 입센은 1828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유형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생산이라는 거죠. 이제 어차피 이게 나오기 때문에 입센의 인형의 집을 여러 가지 장르로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뭐 사회적 문제극, 부르주아 비극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부르주아라는 말을 이제 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쓸 수 있는 건 없죠. 쓸 수 있는 건 없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유럽에서 과거에 이렇게 중세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갈리아 전기를 뭐죠?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를 보면 나오는데 유럽은 거의 그냥 살림이 빽빽하게 차 있는 거예요. 나무가 많다고. 혹시 여러분들 왜 독일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그 지명 중 슈바르츠발트라는 어떤 지명이 있어요. 슈바르츠발트가 뭐냐면 나무가 너무 빽빽해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 껌껌하다고. 그러니까 대낮도 밤처럼 깜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인 거예요. 이런 땅을 한번 개간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유럽을 카이사르 입장에서 뭐 지배를 한다는 게 땅을 지배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들이 사실 그때 가서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 와중에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땅들을 개간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한 어떤 지형적인 어떤 그런 그 조건들이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 뭐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강이 있는 주변에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식민지 마찬가지로 로마 옛날부터 식민지처럼 이렇게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마을들이 이 마을들을 지금의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냐면 B-O-U-R-G 부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독일어로 뭐라 그러냐면 B-U-R-G 부르크라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또 B-E-R-G라고도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베르크라고 해서 베르크, 그죠? 근데 이 말이 인도 유럽어에 두루 나타나는데 이 말이 인도 유럽에서 뭐라면 P-U-R 푸르, P-U-R-E 프레 또는 P-O-R-E 포르 이렇게 해도 불러요. 여러분 아시죠? 싱가포르 할 때 포르 이것도 마을이라는 뜻에서 오는 어원입니다. 두루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유럽 지명 중엔 부르 또는 부르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그 도시들이 많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미들 있어요. 뉘른베르크, 쉘브르, 스트라스부르도 다 부르가 들어있잖아요. 이 말의 원뜻이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마을. 근데 이 마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무슨 이렇게 뭐 성북동 이런 마을이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인구도 적고 이 어목했던 시절에 어떤 이렇게 황폐한 땅에 사람이 정착을 해가지고 어떤 정착촌을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정치적, 군사적, 외적의 침입을 안 받으면서 자기들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 이런 유형의 지명을 갖고 있는 도시들의 역사들은 다 그것에서 일치돼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무수한 어원 중에서 프랑스어 B-O-U-R-G 여기다가 E-O-I-S 이렇게 붙여요.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주아. 되시죠? 원래 부르주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예요? 이런 마을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주아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런 지역에 사는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도시가 성립됐을 때 한참 발전해 나가던 시대는 중세 시대였어요. 중세가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냥 벌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농업이었으니까 농업이나 어떤 어업에서 생산한 물건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제때 이렇게 되면은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홍수가 나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흉년이 지고 이러잖아요.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삶이야. 그러니까 자급자족적인 삶이죠. 자급자족하는 삶에서 여러분들 자본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적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도 그거 실행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뭐 내가 알바를 하지 않는 이상 어머니가 주는 또는 아버지가 주는 용돈을 내 고유한 자본으로 만드는 방법 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일일 개념으로 하루에 5,000원을 갖다가 용돈을 주시면 여기서 꼭 써야 되는 돈 있잖아요. 그래서 차비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딱 빠듯하잖아요. 이렇게 빠듯하게 주시잖아요.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돈에서 내가 뭔가 자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차 타요. 걸어와요. 밥 안 먹어요. 굶어야 하던가.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를 올린다고 이렇게. 아니면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거짓말이에요. 책 써야 돼요. 아빠가 다 줬으면 서점을 찾았겠다. 그죠?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유형의 자본 개념을 생각했어요. 이 자본 개념이 원래는 잉여 생산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잉여라는 말 뭔지 아시죠? 남는 거에 대한 거예요. 이 남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적인 기본인 어떤 캐피탈이라는 말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자부, 부르주아라는 말의 이유는 거기과 관련돼요. 자, 그런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농업시대에는 이런 자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네들이 여기서 자본을 만드는 법을 했어요. 근데 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면서 그냥 여러분 생각해서 상식적인 방법인 거예요. 곡식을, 그러니까 뭐 곡물을 생산했는데 이거를 아끼는 거야. 똑같겠죠? 아껴. 항상 100만큼 먹었어야 되는데 80만큼만 먹어. 이러면 남겠죠? 뭔가 남겠죠? 두 번째 뭐냐면 과거에는 100만큼, 그러니까 이걸 계량할 수는 없지만 100만큼을 일했더니 100만큼이 생산됐어. 그럼 이번엔 120만큼 일해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20만큼을 그냥 더 노력해서 더 일을 하면 더 많이 생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실행했어요. 이렇게. 그때 정말 그만큼 더 생겼어요. 이 남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묻혀서 나서 교류를 합니다. 다른 물건을 사든가 파는 거예요. 뭐예요? 자본이 생산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자본을 가지는 사람들이 중세시대 이후에 생긴 거야. 엄밀히 중상시대 때. 이걸 우리는 역사에서 제1차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올 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부르주아들은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경제 원리는 똑같아요. 요 무렵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속성에서 이제 강화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 이후로 자기 땅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굴러 들어온 자가 바뀐 거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도로에 유태인이 딱 들어왔어. 얘한테 우리가 우리 파일을 함부로 나눠줄 거야. 아주.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애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직업도 안 나눠줘요. 그럼 죽으라는 얘기죠, 그죠? 직업도 안 주고 끼워주지도 않아. 근데 우리한테 늘 필요하지만 함부로 그걸 직업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뭐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갚는 이 일을 해요. 유태인들이. 근데 물론 처음부터 얘기는 왜냐면 이 얘기 뭐냐면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려면 얘네들이 또 다른 일을 했겠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유태인들의 이 두뇌와 부지런함이 거쳤다는 거예요. 더 했겠죠, 얘네들. 악착같이 돈을 먹고. 그래서 유태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 1세대는 정착, 2세대는 자본 축적, 3세대에선 학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유태인들 그래요. 철저히 지키죠. 그러니까 부르주아보다 훨씬 더 밑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유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디 얘기하다가 했냐면 산업혁명 얘기잖아요. 산업혁명은 새로운 잉여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죠?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 잉여 자본을 만든 사람들을 산업 부르주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확산의 어떤 그런 이 현상은 유럽 사회에 어떻게 부르주아들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사실은 입센이라든가 안톤 체홉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은 벚꽃 동선에 나오고 있는 어떤 어떤 시대적 변혁에 대한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유럽에서 항상 변방은 유럽에서 동쪽 변방은 러시아, 그다음에 이쪽 서쪽 변방은 스페인으로 씁니다. 같은 유럽이면서 뭔가 이질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이 유럽 본토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수한 인물들이 모스크바를 꿈꾸고 항상 딱 하면 파리를 갔다 오잖아요. 그죠? 이런 일하고 똑같아요. 북쪽 변방은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스칸디나비아, 입센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역사적인 변방이라는 건데 역사적인 중심지는 항상 유럽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고향은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뭔가 영감이 부족하면 항상 그쪽을 찾아가요. 베테도 그랬고요. 입센이 인형이 접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 노르웨이 사람이면서 자기들의 종주국인 덴마크를 썼던 입센은 그때 당시에 이 노르웨이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탈리아에 있었어요. 이건 이제 입센에 대해서 어떤 자세하게 설명해놓은 어떤 이론서나 이런 거 보면 자발적 낭명기라 그러는데 거의 30년 세월을 외국에서 보냈던 거예요. 입센에 대해서. 그 책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제가 입센 생애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는데 아버지 영향,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법 사업을 좀 했다가 부르주아스를 특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제주에서도 하고요. 폭포 근처에다가 뭐 이렇게 좀 만들고 뭐 이렇게 잡화점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엄마 패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보고 자란 거예요, 이제. 그치, 그러니까 이 집 떠나는 게 소원. 떠났어요. 떠났다가 굶어 죽을 뻔해요. 입센이 그래요. 베르겐 가서 살다가 베르겐도 가봤는데 살다가 약국에서 아무도 가르쳐 뭐가 없어요. 그 형편도 안 돼. 그냥 시키는 일 해야 되고 자기를 써주면 그냥 그 감지덕진 거예요. 저 약국에서 조수 노릇하다가 또 하필 그때가 한참 이렇게 혈기왕성했었던 시기야. 같이 조수생활하던 여자, 저는 나이가 10살 많은 여자랑 눈이 맞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애 책임 안 지고 돈 한 번 먹고 그런 듯한 거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삶의 어느 지점을 가도 뭔가 벼랑끝에 내오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잘 살던 노르웨이의 어떤 정치적 현실도 그렇고 이게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입센이 나중에 연극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지원금 받아가지고 로마로 이렇게 가요. 로마 가서 진짜 오랜만에 자유를 구가하면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그때 썼던 글들이 다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탈리아 북쪽이죠. 알프스 그막의 티롤이라는 데를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글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독일에서 정착을 해서 독일에서도 또 글을 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대적으로 보면 독일에서 글 쓸 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정말 무리오냐. 그러다가 가끔씩 노르웨이를 방문해요. 가끔씩 방문할 때마다 입센은 이미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장한 사람이 입센입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속도로 해볼까요? 뭐 다음 거 볼까요? 이건 이제 그거 볼까요? 이건 인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입센 시대라든가 입센 작품의 어떤 인간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유형의 삶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 아시죠? 바흐는 자기 자식 1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 11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11명이나 잃은 사람 예술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동서양 마찬가지예요. 정약용도 자기 자식 7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낳고 무지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죽을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낳는지도 몰라요. 엄청 죽는 거예요. 굶어 죽기도 하고요. 노르웨이도 그랬어요. 굶어 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쟁 전쟁으로도 많이 죽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천수를 다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시는 게 그 복지국가의 어떤 슬로건 같은 거 있잖아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노르웨이는 지금 그런 나라예요. 그죠? 복지국가의 모범국가잖아요.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했을 때 이 요람이라는 것의 기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요람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요람이 뭐죠? 깐난애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죠? 재우는 데잖아요. 유럽 중세 유럽에서 거의 근대 아주 한 18세기 초반까지 가는데 이게 비일비재한 얘기예요. 유럽의 어떤 시골 마을에 가면 가끔가다 아침에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막 울어요. 아이고 막 울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밤새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어처구니 없는 게 뭐냐면 가난하니까 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그 많은 애들 같이 자는 거예요. 자다가 엄마가 자기 깐난 애를 깔아뭉개서 죽였어. 아, 이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공안하는 게 요람인 거예요. 깔아뭉개지 않는 거. 참 이거 웃픈 얘기죠, 그죠? 이게 요람이 복지국가의 상징물이 아니에요. 자, 또 비참했던 인간의 삶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 자, 여기 옆에 보시면요. 이게 AD 1년, 기원 1년도에 추정치가 있죠. 한 5만 명 정도 됐대요. 노르웨이 인구가. 5만 명 출발해가지고 거의 입센이, 인형의 집이 1879년에 나오거든요. 한 요쯤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 시대 때가 지금 전라남도 인구 한 190만 정도, 180만 정도 됐을 거다. 이런 정도인데 인구의 어떤 증감률을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죠.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이거는 250년 동안의 인구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 시대에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획기적으로 늘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의 환경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굶어 죽은 것도 많아요. 야, 유럽에서 사람이 먹고 살면서 굶어 죽는다고 정말 대기근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이라면 그 시기에 아마 지구에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대체로 1700년대 후반부터 소빙하기. 그러니까 작은 기관, 그러니까 기온이 지구의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작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생산력이 줄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졌다는 거예요. 노르웨이도 타격을 받았었고요. 그러니까 이 즈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량의 어떤 이민들이 생겨요. 어느 나라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대량 이민들이 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인구나 어떤 산업경영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도 이렇게 획기적으로 인구가 늘었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개체의 삶,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삶, 두 번째 서로 어울리는 것에 대한 삶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이라도 아마 여러분들 노르웨이 가고 있으면 그런 걸 그냥 느낄 수 있어요. 몸은 느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문제, 또 나 아닌 사람과 어울려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 사람도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걸 키우고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인구와 관련된 것은 대충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아들이 많이 들어요. 어린애들이 많이 죽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발은 물론 아주 더 오래된 옛날 사람이지만 어린애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한 8살 이전에 죽는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입센극을 보면 아이의 죽음에 대한 게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 그 작품 가운데 어린이 혈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자살하는 선생님이 나오잖아. 드로리 같은 경우에 또 거기 또 죽잖아요. 애가 죽어요. 애를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입센은요. 그러니까 이게 입센이 잔인해서가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어떤 동시대적인 사회보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또는 그러니까 아이가 꼭 반드시 어린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그런 유형의 자연적인 속성과 순수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살되고 있는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른인데 어린아이의 면모를 가진 자들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치함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무고함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인구 변화부터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또 넘겨볼까요? 뭐가 있나요? 노르웨이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입센은 노르웨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덴마크를 썼다 했잖아요. 근데 덴마크하고 노르웨이하고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1814년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자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스웨덴이랑 같이 연합국으로 살든가 아니면 노르웨이 지배하든 살았지만 우리하고 저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라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에 대한 아주 중요성, 말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마음은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붙어 살다 보니까 차이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고유 것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이걸 찾아다녀요. 어디로? 오지 같은 데 있잖아요. 노르웨이는 또 산악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악 우지나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몰랐었던 말들을 찾아내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이런 유형의 언어들로 독립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말들을 적는 글자는 덴마크하고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플렉트, P-L-I-G-T 이건 이제 덴마크입니다. 이걸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센 시곡의 의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센은 자기 작품 속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는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뭐지? 소명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필생의 거. 이해되시죠? 필생의 거. 뭔가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뭐 연극하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연극은 나의 소명 같은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나의 소명 같은 거야. 이런 표현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건 다분히 키르케고라고 하는 어떤 그 철학자한테 영향을 받은 건데 입센은 이걸 굉장히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혹시 나중에 이제 입센에 대한 어떤 그 해설서를 쓰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입센에 대한 어떤 해설서를 쓸 것 같긴 한데 입센 작품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찬미한다. 찬미도 했고요. 어떨 때는 그걸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집불도 없이 안에 뭐라죠? 뭣도 없는 놈이 체면만 남는다라는 것에서 이 소명의 집게만 소적해 있는 그런 껍데기들을 또 비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대체적으로 소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입센 작품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쓰이는 반면에 의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말이 플릭트라고요. 근데 덴마크어는 P-L-I-G-T인데 이게 노르웨이어로 가면 P-L-I-K-T로 바뀌어요. G가 K로 갔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발음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차이예요. 노르웨이어하고 덴마크 이런 차이가. 그래서 덴마크어의 이렇게 물렁물렁한 자음이 노르웨이어로 가면 단단한 자음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B는 P로. 그래서 노래를 읽었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 영어랑 똑같네? 싶은 거 많아요. 호페. 영어로 호프. 희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덴마크에서는 호베라고 그러는데 이게 노래라면 호페로 바뀌어요. 호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는 P로, 그 다음에 D는 K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덴마크를 읽을 줄 알면 노래는 그냥 거저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서 지금 써놓은 말은 이렇게 써놓게 노르웨이어라고 써놨는데 노르웨이어 또는 이게 자기들이 역사를 통해서 덴마크어를 답습하면서 쓰게 된 그 구두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네 나라 내에 있는 그 우지에는 무수한 방언들 있잖아요. 이 방언들을 글자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는 문어체예요. 글자 언어들이에요. 근데 세 개 언어를 쓰고 있다고요. 노르웨이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란스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A를 이렇게 A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O로 있습니다. 또는 릭스몰이라는데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보크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덴마크어에 상응하는 문자 언어로서의 노르웨이어를 보크몰이라. 보크는 북이에요. 보크가 북이에요. 북. 그러니까 글자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어의 문어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한글이 뭐냐? 보크몰입니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원리들은 다 원리나 어떤 이것에 대한 동기는 똑같아요. 우리 것을 찾아서 써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얘네들이 자기의 땅에 살긴 살지만 우리랑 다른 새끼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시아계 사람입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언어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노르웨이에 가면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 이 사미어를 갖다가 자기네들 드라마에다가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나라에는 이렇게 세 개의 문자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얘기하는 노르웨이.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센이 노르웨이 사람이니까 노르웨이로 쓰겠구나. 그러면 인형의 집 원문 번역은 노르웨이 같구나. 이런 데를 같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덴마크어일 수도 있고 노르웨이일 수도 있는데 분명한 건 인형의 집은 덴마크로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덴마크어로 된 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출판사에서 입센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슬로 대학에 있는 지금 아카이브에 가더라도 거기 물론 노르웨이어로 나오겠죠? 근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문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입센 잉여 들어서 제가 이렇게 포커스를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 오리지널입니다.
입센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때 들고 싶은 입센을 바라볼 수 있으면 보다 더 구조적인 어떤 사유의 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인형의 집을 우리 지만지 드라마 거 말고 다른 출판사 걸 읽으시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민음사나 네. 범우사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기 연극가인가 전직이 나왔잖아요. 그제 우리나잖아요. 저도 전화하자마자 남의 한 거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혹시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만 지만지 드라마에서 만약에 입센을 전직을 해낸다 그러면 이게 제 뜻입니다. 이렇게 묶이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건 아무렇게나 묶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야지 입센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뭔가 입센의 정수를 더 구조적으로 가르쳐 주는 어떤 틀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회 기준하고 민중의적. 뭔가 사회 냄새가 나죠, 여러분들. 개인과 사회라는 어떤 그런 대결 구도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묶고, 그 다음에 인형의 집, 여러분들도 입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형의 집을 썼다가 입센이 된통당해요. 싸가지가 없어서 저런 글을 써가지고 여자들 갖다가 머리에다 바람핀 거 갖다가 그래요. 입센의 인형의 집은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연극 공연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입센 죽고 나면. 입센 생전에도 그랬어요. 입센 보는 앞에서 막 바꿔요. 인형의 집을. 배우가 스트라이크를 해요. 나 이대로는 연기 못한다. 어떤 연기 때문에? 맨 끝에 박장 빡 나가는 거 이것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울며교정학교를 입센이 이렇게 다시 써줘요. 역사상 가장 속편이 많은 연극 인형의 집. 온전하게 공연된 작품이 하나 없어요. 오리지널로 공연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인형의 집은 항상 각색을 해요. 특히 맨 마지막 장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입장 얼마나 화났겠습니까? 그 자기 뜻이 왜곡이 됩니까? 그러니까 억하심 입센은 생각보다 특히 좁아요. 억하심은 알았어. 니들이 그런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노라가 집을 안 나갔다 그죠? 그럼 계속 살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여줄게. 해서 쓰는 게 인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랑 짝이 되고 얘랑 짝이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유형의 어떤 개념에서는 이 네 가지는 한데 묶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제 오리지널 하면서 입센 사이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국 사람인데 어디죠? 거기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었던 브라이언 이름이 브라이언 성이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나겠죠?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입센 사이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인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업적이긴 한데 오늘날에 이게 굉장히 보편화됐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점으로서 이상한 게 해겔의 그 정신현상학이라는 그거거든요. 이게 일반화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때문에 공격을 받긴 하는데 굉장히 어떤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을 많이 가지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개인의 고유한 사유로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분위기가 사뭇 떨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메모를 하시거나 사진을 찍어두시면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이런 게 만들 수 있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없었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희박했는가? 아니면 이것에 대한 극복 과정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혹시 여기서 나중에 장차 대학원이나 유학을 가서 만약에 시골 공부나 입센 공부를 하시면 입센은요 제가 지금 보더라도 이거는 논문의 저수지입니다. 논문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만약 학생들 지도하자면 입센만 한 10년 지도할 수 있어요. 박사 100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입센 연구를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연구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지금도 입센에서 물만 연구하는 거예요. 입센 시곡자 프로젝트는 물의 양상이요. 고여있는 물, 흐르는 물, 잠기는 물, 부패한 물 이런 물 있잖아요. 물이라는 이미지가 그거 연구가 오케이? 이런 것들이요. 이해하는 거는 이쪽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르면서 또 다른 양상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를 관통하는 것들도 있긴 있어요.
여성의 삶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이쪽으로 하면 또 그래요. 역시나 이런 그 후반으로 갈수록 뭔가 신화적이고 뭔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 셰익스피어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판타지 작품이 뭐가 있잖아요. 뭐 템페스트라도 말했잖아요. 저는 이게 셰익스피어나 입센의 어떤 그런 작품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보편사적인 사람들의 생애도 그렇다고 봐요. 자라오면서 나이가 든다면 이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대한 욕심, 탐욕, 집착 이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유형의 가치를 갖다 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작품 성향으로 반영된다고 봐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셰익스피어 자식 아시죠? 셰익스피어 때 아들이 자랐는데 햄릿이에요. 아들 이름이 햄릿이에요.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다음에 딸이 있었어요. 얘가 지 아버지랑 소송을 걸 정도로 결혼하면 속을 썩여요. 딸내미가 자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정한다고 아버지랑 소송까지 걸 정도로 해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어. 못 썼겠어요. 그 작품 이여왕 썼죠. 맞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 못 써요. 다 부질없다. 오케이? 다 부질없다고. 템페스트는 뭐에 관한 얘기예요? 화해와 용서와 이런 거잖아요. 자기를 쫓아낸 어떤 흥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입센도 가히 그렇다고. 근데 입센 아니 뭐 이렇게 셰익스피어처럼 이렇게 낭만적인 왜냐면 셰익스피어 정말 만약 사조로 가면 낭만주의 작가잖아요. 셰익스피어는. 근데 입센 시대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판타지의 요소들이 작품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뭔가 과거와 현재가 훨씬 더 삼투표성을 많이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하나 이제 그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작품 만들어내는 주기들을 보면 2년 주기가 보통이죠. 그죠? 어떤 경우는 거의 2년 토로 이렇게 작품 만들어지잖아요. 입세는 거의 그래요. 뭐 아닌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입세는 이 자기가 쓴 희곡 12편, 이 12편을 후기 산문 희곡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아마 입세, 아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가 2위가 입세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연되는 작품들이 다 이걸 거예요. 그쵸? 여기서도 순서가 대충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세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면 입세는 이거 말고도 앞에 보면 역사이라는 게 많은데 혹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 입세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입세는 논문 쓰고 싶은데 이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대체로 이런 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일컬어서 입센 후기 산문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일컬어서 입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입센 사이클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이클은 뭐예요? 어떤 특정 작가의 특정 작품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에 관한 거예요. 원래 문학에 있어서 사이클이라는 개념은 인물 중심입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이오네스코라는 또 시국 작가 있죠. 그죠? 이오네스코도 아르토만큼 고체부 작가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떤 막 딱 일어났더니 코뿔소가 됐대? 그랬더니 나도 코뿔소가 됐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그 작품 쓰는 사람 있죠. 이오네스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왜 이오네스코한테는 자꾸 뭔가 이렇게 나 코뿔소, 나도 코뿔소, 너도 코뿔소, 뭐 이래요? 네, 죽여요. 또 얘도 죽여요. 계속 죽여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오네스코 작품 속에는 주제는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야? 자꾸 뭐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증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입센 사이클, 이오네스코 사이클이에요. 특히 자기 작품 속에 나타나는 베랑제라는 인물을 따서 베랑제 사이클을 하는데 입센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입센은 자기 작품을 써서 출판하면 거의 겨울이에요. 10월, 11월, 12월 이 중에서요 사회계중만 10월에 나와요. 인형의 집 12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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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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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다 알고죠? 간단하잖아. 다 겨울에 나와요. 그러니까 출판이 그렇다고요. 그럼 겨울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쓰기는 한 대충 5월쯤 쓰는 것 같아요. 와, 이 정도면 정말 전업작가 맞죠? 한 5월쯤부터 시작해서 이때쯤 오면 입세는 또 꾸준하게 자기 작품의 창작 노트들을 남겨요. 시시콜콜한 거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이때면 드로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인물의 제목 이제 이름도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직업도 바뀌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대 작가입니다. 이런 궤적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또 흔치 않은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것들이 탈고가 되면 한 10월에서 11월 말쯤 되는 거예요. 그럼 출판사로 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르웨이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인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대충 처음에 출판료도 찍으면 한 1800부, 2000부, 2500부 이 정도 찍어요. 여기 출판사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출판에 대한 개념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쇠의 개념이 있고, 그죠? 이런 게 쇠가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이제 인쇄를 하면 이렇게 판을 이렇게 활자를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판을 만들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쇠 개념으로 처음에 1세를 2700에서 이렇게 찍는다고. 안 많죠. 이거 찍어가지고 수입이 됐을까? 이거 팔아가지고 뭐 작가가 뭘 했을까? 그 당시엔 이게 됐던 거예요. 지금처럼 저작권이 그렇게 보장이 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대충 요때쯤 출판이 되면 그로부터 1, 2개월 후에는 초연이 항상 해요. 입세는 거의 똑같습니다. 1월달이나 2월달에 꼭 초연을 해요. 이건 거의 예외가 없어요. 이 작품 다 그래요. 모두가. 장소는 다르겠지만 항상 5월에 작품 쓰기 시작해서 빠르면 10월에 출판하거나 11월, 12월에 출판하고 그 다음에 12월이나 1월 달에는 반드시 초연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게 하나 이제 눈에 보지 않는 특징입니다. 대충 요거 뭐 제가 설명을 알고 혹시 여기서 여러분 알고 싶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저 그룹 1이랑 그룹 2랑 네. 종교적인 도표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되게 차이가 나는 느낌이라서.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이것 때문인가요? 네. 왜냐하면 유령을 읽을 때는 네. 도표 세계가 탈피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도표적인 세계를 그룹 위에서 말씀하시는 근데 입세 같아서는 어떤 탈피나 어떤 것에 극복이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끊임없이 이 사람이 부딪히는 것은 항상 뭔가 대립과 공존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제가 뒤에다 이제 또 설명을 해놔요. 어차피 하나. 그러니까 인형의 지배나 되는 어떤 해석에 대한 관점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입세 입장에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이 그 루터파 교회에 갖고 있는 원리들을 자기 작품 속에 많이 깔아두거나 그것에 의존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이 거기에 대한 어떤 신실하게 신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접하고 있는 모든 사회군이라는 것들은 거기에 젖어 있는 사회들이에요. 그것에 젖어 있음으로써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들은 다른 종교라는 게 종교 개별적인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 체제로서 이렇게 묶여내져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입세는 저항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연속성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 다른 차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까요? 이제 7번째 거 가고 근데 이것까지 가면 이제 이 아마 PPT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 인형의 집계관은 이래요. 그렇죠? 12월 달에 출연되고요. 그 다음에 지로너는 덴마크인데 이게 덴마크랑 노르웨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그다음 이거 자연주의 사실주의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혹시 부르주아제가 설명드렸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뭔가 스탠다드인 거예요. 스탠다드 클래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당시 동시대 삶의 표준인 거예요. 입센도 그렇고 나중에 안톤치오도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된다면 사실은 사실주의라는 말을 이제 제가 만약에 제 학생한테 제가 뭐 대학원 수업을 하는 건 굉장히 이것만 갖고서도 한 3, 4주강이 돼요. 사실주의로. 사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연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데 학교 가서 이렇게 작품한다라면 다 사실주의를 출발하잖아요. 사실주의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R-E-A-L.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사실의, 사실적인 그렇게 있단 말이야. 이 얘기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제 학생이랑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뭐 수업 얘기하면서 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친근하다는 의미로 제 팔짱을 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같이 걸어가니까 뒤에 가서 뒤에서 어떤 친구들이 와 리얼한데 이때 쓰는 말이에요. 둘이 사실은 아닌데 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주의는 표현미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사실이 정말 그런 리얼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그것을 묘사하는 어떤 표현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 이런 걸 가려서 얘기해야 되는데 입센이 사실주의 작가다라는 측면에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어떤 건 전혀 벗어나는 영역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그룹 이 이유만 보더라도 입센은 사실주의 작가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항상 입센은 사실주의 인형의 집단이에요. 사실주의의 효시 이렇게 되니까 교과서 써놔버리니까 입센은 전반적으로 사실주의 작품을 썼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로리만 가질 때 여러분 굉장히 당황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입센 희곡 대상이 독서 대상이 인형의 집이고 두 번째가 드롤이다 그러면 전혀 다른 작가 같습니다. 맨 마지막 뭐 우리 주자들이 깨어날 때 이런 작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형적 클라이맥스 구조인데 이건 여러분 연극 국가상으로 나오는 거 흔히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가 있다면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핸드폰을 사는데 핸드폰 모델이 하나야. 그럼 고민할 게 뭐가 있니? 그거 사야지. 그죠? 두 개만 해도 고민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던 구조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건 구조 개념을 갖기 힘들잖아요. 이야기가 있어. 하나. 끝이에요. 시작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뭐야? 시작 끝. 그죠? 3은 시작 중간 끝. 그죠? 4는 시작 중간 1 중간 2 끝. 그죠? 5는 이제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이거 제일 익숙하죠? 발단 전개, 미기절정 결말.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드라마, 맨 처음에 이제 1번 제가 하는 게 드라마인데, 드라마,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뿌려놓으면 돼요, 사실. 드라마의 본질은 갈등이에요. 그래서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내 인생과는 무관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갈등에서 벗어나기 없어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인생이 똑같아. 걱정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걱정 생기고 또 걱정이 사라졌다 생기면 또 걱정 더블로 생기고 뭐 이렇다 그래요.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그죠? 걱정이 뭡니까? 갈등은 뭡니까? 이해되시죠? 핸드폰을 예를 들었으니까 근데 핸드폰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걸 새로 사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돈이 있어. 사면 돼. 이건 뭐 걱정이 안 돼. 근데 문제는 돈이 없다. 갖고 싶은 것과 돈이 없는 것이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빌렸어요. 그래서 해결한 거예요. 갖고 싶다는 것과 돈이 없다는 것 마치 해결의 정반합잖아요. 정반이요. 그죠? 근데 돈을 빌려서 해결했어요. 그럼 이게 걱정이 안 해결됐나요?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갈등과 드라마를 설명하는 것에 대한 제 전형적인 예시들입니다. 여러분들 늘 만약 혹시 국어사전을 그냥 이렇게 자기 앞에다 놓고서 사전을 이렇게 펼친 거야. 랜덤으로 펼쳐서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딱 찍었어요. 뜻이 있는 말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반대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반대말 뭐라 생각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해요. 한 70%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딸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라고 하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의 속도가 장르가 달라진다고.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앉는다라는 동사. 앉다라는 동사를 찾았어요. 앉는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앉는 거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의 근거를 서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앉는 것도 있는 사람들은 눕다고 봐요. 맞죠? 이게 드라마적입니다. 좀 이렇게 봐요. 뭔가 반대급부적인 것. 그러니까 해결의 정반합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심리 양상들에 대한 이해.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만지 드라마의 자료집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만지 드라마에서 출간한 겁니다. 아이스킬로스의 유명한 희곡 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안 읽어요. 더럽거든요. 그리스 비극은 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아까 구조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리스 비극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딱 손가락 5개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스, 제1 에피소드, 제2 에피소드, 제3 에피소드,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 파라도스, 에피소드스, 그다음에 제1 아기먼트, 제2 아기먼트, 제3 아기먼트, 제4 이렇게 이런 구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 보여주고 토론하고, 연극 보여주고 토론하고, 막 처음에 등장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연극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유형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그리스 비극 속에서 아주 독특한 희곡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명한 아에스킬로스의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에스킬로스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아테네 사람인데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중심이 된 이 그리스 동맹하고 그 바다 건너에 있는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인 게 페르시아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뭔가 우리가 이긴 승전에 관한 어떤 그런 그 찬사든 아니면 이 전쟁이 우리한테 준 천상이든 그걸 말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랑 만약에 일본이 왔었어. 그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아이스크림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입장에서 쓰지 않았어요. 적국인 페르시아 사람 입장에서 쓴 희곡이에요.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냐면 왕이죠. 크세르크세스가 그리고 이제 자기 뭐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어떤 그 애통함과 이것에 대한 막 얘기를 해요. 그 전쟁이 한 나라에 한 가족에 얼마나 큰 비극을 갖고 가는 거에 대한 걸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전쟁 당사자인 그리스 사람들이 적국의 어떤 상황을 설정한 작품인 그 페르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울어요. 그리스 관객들이 운다고요. 이 그리스 비극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리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정치의 그냥 원형을 해석하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예술적 형식이고 드라마이면서 이게 민주주의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가 역지사지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비극할 때 비자가 안일비잖아요. 그죠? 안일비에다가 마음십자를 쓴 거잖아요. 비극은 기본적으로 부정의 미학과 부정의 인식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설정을 깔고 만드는 거면서 얘기해요. 이게 만약에 부정된다면 우리한테는 갈등이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비극은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깔고서 만들어진 세계다. 오케이? 그래서 입센의 어떤 그 현대 희곡들을 이런 비극이라고 하는 드라마 구조 속에서 이해한다면 무엇이 부정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선형적 클라이맥스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그러니까 5개의 구조 있었죠. 발단, 전개, 위기, 접점, 결말 이렇게 5가지인데 근데 연구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 상승적 구조, 하강적 구조, 클라이맥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형이 뭐야? 선. 줄이다 이런 줄. 빨래줄처럼. 이 줄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인과율 구조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의 원인이에요. 오케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입세는 이런 것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거 최고의 테크니션이에요. 제공자예요. 너무나 이런 인과율을 잘 만들어가요. 너무나 시시콜콜할 정도로. 그래서 인형이 지금 그런 것 자체로 너무 재밌어요. 사실. 잘 썼다. 다른 생각. 자, 주제어는 뭐냐면요. 이거 너무 그렇다, 그죠? 너무 그죠? 진부하다, 그죠? 사람 같다. 요건 조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과 일에 대한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돈과 일이 모든 사람에게 성정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굳이 인형의 집에서는 어디다 부여되냐면 여자예요. 여자에게 있어서의 돈에 관한 문제, 여자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생각보다 노르웨이는 여성이 직업을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개방됐었고 생각보다 굉장히 폐쇄적이었어요.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대적인 거예요. 당대 유럽 제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전향적이었네 싶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여전히 굉장히 꽉 막힌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여자들이 일을 할 수는 있는데
여자인 내가, 특히 주부인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게 가만히 낼 겁니까? 저희 어머니 때마다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입에 푹 찌르기도 힘든데 여자가 팔벌 치고 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생각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당연시되지 않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 중에서 인형의 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스트점 기만에 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형의 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노라잖아요. 아마도 이 기만원의 주체는 노라가 아닐 것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노라도 기만의 주체예요. 기만은 뭡니까? 대놓고 거짓말할 거예요. 예? 아닌데 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닌데 인 것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뭐냐면 사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입이. 사입이가 한자로 보면 사, 유사할 때 사자입니다. 이는 영어로 맛이에요. 그 다음에 비, 아니잖아요. 이거 풀어서 설명하면 뭐예요? 비슷한데 but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그러면 뭐예요? 겉으로 보기엔 종교 같은데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여기 이런 유형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드라마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노라는 기만의 주체입니다. 물론 기만의 대상도 되기도 해요. 서로 말할 상대했을 때 누가 기만하는가 또는 누가 기만에 합세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 굉장히 중심구조 갖고 있는 작품이 입세 인형이 집니다. 평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남이 보는 것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시선이라는 건 문학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대한 문제, 내가 무엇을 보는 것에 대한 문제, 또는 나는 보지만 그가 나를 못 보는 것, 또는 누군가 나를 보는데 내가 못 보는 것에 대한 문제. 여기에 따라서 무수한 문학과 예술의 장르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공포가 뭐예요? 나는 못 보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문제. 그죠? 근데 입센 작품은 이런 시선과 평판에 대한 구조에 있어서 모든 작품들이 다른 뭔가 이 스펙트럼들을 보여줘요. 오케이? 심지어는 내가 보는 것이 과연 그게 맞나에 대한 어떤 심지어는 헤다갈레나 이런 류의 작품으로 가면요 이게 맞나 틀리다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거야. 본다는 건 인식이 하나 문제잖아요. 내가 무엇을 봤다라는 건 그냥 내가 무엇에 대한 눈을 열고 씨한 게 아니라 워치하려면 인식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정말 내가 워치한 게 맞아? 단지 씨한 거 아니야? 이런 문제로 가요.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이건 입세 작품 거의 적어도 그룹 1과 그룹 2에서 다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거는 이게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요소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제가 헤겔의 정신현상학 얘기했잖아요. 헤겔은 대대로 그 철학 속에서 개인을 사회의 하부 구조로 넣는 사람. 헤겔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 삶은 역사가 뭔가 드러나고 있는 듯한 현상의 가장 그냥 단순한 요소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봐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것은 내 자체가 어떤 세계가 뭔가 구현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순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어떤 방법론인데, 그러니까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런 해결 정신 현상학적 관점에서 입센의 그걸 이뤄내는 건 굉장히 유효한 거 맞아요. 저는 그걸 동의해요.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사 소재의 문제인데, 입센은 이건 인형뿐만 아니라 거의 상당수의 작품들에 자기가 겪었었던 일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라우라 킬러에 관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신 책에 보면 제가 어느 해설서보다 다 자세하게 써놨어요. 거기 다 쓰자고 했어요. 아니가 다 쓰자고 썼어요. 보시면 돼요. 라우라 킬러는 스스로가 작가이기도 하고요. 입센이 쓴 불안이라는 작품을 읽고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 그 책이 뭐냐면 불안의 딸들이에요. 그 입센이 얼마나 기특해요. 내가 쓴 작품을 읽고 감명받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불안의 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둘이 서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입센의 집에 들어가서 마치 가정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님이니까. 그렇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동양이고 서양이고 스승을 모신다는 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동양에서는 교육은 타이밍이잖아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 내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다짜고짜 찾아가요.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랬다고 바로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스승님들은요. 됐다. 보내. 그래서 가면 끝. 걔는 어쩌면 나한테 배우려고 못해. 근데 또 왔어.
탁주지 탁 그러는 걸 무릎도 끌어요. 또 내쳐요. 또 가면 또 그만. 근데 세 번째 또 왔어. 막 이번엔 극적으로 눈 오는 날, 키세스 초콜릿 샀냐? 눈 뒤집어서 물고거리는 거야. 그러잖아요. 걸레를 딱.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걸레질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걸레질을 막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지가 식사 알아서 해요. 뭐 할 줄 알죠, 여러분들?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해요. 한 1년 동안 해요. 난 배워봤는데 가르쳐주지는 않고 그거만 한다고요. 근데 어느 날 스승이 이렇게 바깥에 오다가 딱 그래요. 야, 누구야? 누구야? 시작된 거예요. 오케이? 아마 입센하고 라우라필레도 아마 그런 관계 시작할 거예요. 밑에서 하는 것보다 진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라우라필레가 빨래하고 막 눈 끌고 이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라우라필레한테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자기 남편하고 관계에서 뭐 거짓말하고 돈을 뭐 함부로 얻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 인형에서 벌어진 일들이 라우라필레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 일을 소재로 삼아서 입센이 쓴 거예요. 기분 나쁘죠. 다만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지만 내 사생활을 갖다가 그걸 딱 써버린 거예요. 짱나죠. 근데 대놓고 화를 못 내지, 그치? 항의는 해. 그래서 내가 그런 어떤 그 소재가 되는 인물로 전락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떤 좌절감이 들어요. 근데 불행한데 라우라필레르는 이 일 때문에 그 자기가 겪었던 이 노라가 겪었던 비슷한 일 때문에 완전히 정신병을 앓고 그래서 정신병에 갔다가 와서 나와가지고 남편하고 화해를 해요. 그래서 다행히 노라하고 달리 화해해서 잘 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작가로서 대성을 해요. 라우라필레르 그런 사람. 이 외에 입센이 겪었던 삶의 여러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에 크고 작게 이렇게 작용을 해요. 실제 일입니다. 이런 자존심상 쓰는 거고요. 어조와 문자는 이것도 제가 여기 해설자를 많이 써놨어요. 자, 제가 지만지 들마에서 번역하면서 입센 번역은 또 다른 문제긴 한데 제가 느낀 거 사실 저는 그 초반에 어떤 제가 입센 번역하면서 남의 작품을 읽을 겨를이 없었어요. 남이 번역해놓은 진짜 없었어요. 번역해놓은 게 없어 사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번역할 게 누가 아무래도 이제 인형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출판사 이렇게 인터넷 출판사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안미란 선생이 쓴 인형의 민음사판이더라고요. 그거를 봤어요.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혹시 뭘 본받아야 되고 뭘 내가 범하면 안 될까를 이렇게 딱 봤어요. 느낀 게 뭐냐면 입센 번역에서 이건 제가 처음에 만약에 인형의 집을 번역했다면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쭉 여러 작품들을 이렇게 번역하다 인형의 집까지 와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냐면 이게 하찮아 보이지만 절대로 입센 번역에서는 범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저도 여러 가지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왜? 번역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유형의 번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난 거짓말을 참 싫어해요. 사람한테 거짓말을 좋아할 수가 있지? 기만은 나쁜 거야. 속임수는 나쁜 거라고. 근데 사실 어떤 말은 거짓말, 기만, 속임수가 다 똑같다고 올라가. 근데 이상향성에 대해서 억한 시점을 갖고 있어요.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전부 다 이거를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나쁜 거라고.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입세는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입센을 거듭 번역하면서 이것들은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런 게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게 인형의 집입니다. 심지어 앞에 어떤 말이 이게 사람을 그랬잖아요. 누군가 무심코 한 말이 딱 오는데 이 말이 하루 종일 우리 가슴에 박힌 말들도 있잖아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무심코라는 말을 그렇게 막 쓸 수가 있어? 아니면 무심코가 하루 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입센은 이런 걸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 나간다. 막 주석을 달아나는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이 라틴어나 어떤 이쪽에서 어원으로 온 이 불가능해라는 말을 노라는 굉장히 인텔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썼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랬을 거라고, 이 말이요.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이렇게 쓰는 말인데 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을 계속 써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요.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 계속 한다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번역자가 지멋대로 이거 반복되는 말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니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난 이건 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거는 불가항력자라서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중요한 건데. 하여튼 입세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자기 언어를 쓰면서 특히 인형의 집에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쓴 해설에 보면 시시콜콜 할 수도 써놨어요. 어떤 말은 누구와 누구와의 대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4번이 반복된다. 어떤 말은 6번 반복된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기존의 번역 뜻에서 느끼는 소회예요. 첫 번째 소회. 이거를 완벽하게 번역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노르웨어에만 있는 어떤 문법적인 게 있어요. 중성대명사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말을 다시 대신해버리는 건데 이것도 제가 주석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 토르발이 그러니까 헬메르가 물어요. 당신 그러면 당신 나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그때 뭐라 그런다. 난 그런 적이 없었어. 난 그래본 적이 없어. 난 그랬던 적이 없어. 행복의 말을 자체를 입에다 담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기존 번역에는 이걸 또 칭찬을 갖다 번역을 해놨네. 당신 나랑 살면서 행복한 적이 없어? 그래요. 난 행복한 적이 없어요. 난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요. 행복이라고 계속 말했어요. 노라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말 자체를